제8장 다음 토요일 저녁 식사 때 돌아오지 않은 쿠퍼는 10시쯤에야 랑티에를 데리고 들어왔다. 두 사람은 몽마르트로의 토마 식당에서 함께 양다리를 먹고 온 참이었다. 두틀거리지 마, 마누라님, 함석장이가 말했다. 보다시피 우리는 얌전하니까. 이 친구와 함께 있으면 위험하지 않다고. 정말 올바른 길을 걷게 해주니까 말이지. 그리고 그는 두 사람이 로슈슈아르 거리에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말해주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카페 검은 공에서 한잔 하자고 하니까 랑테가 상냥하고 정직한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술집 따위를 어슬렁거리면 안 된다고 거절했다는 얘기였다. 제르베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다. 물론 잔소리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당황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축일 잔치 이래로 언젠가는 옛 애인과 다시 만나리라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이런 시각에 그것도 잠자리에 들리는 때에 두 남자가 들이닥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놀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머리채를 다시 걷어올렸다. 사실은 말이야. 쿠포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친구가 세심하게도 밖에서 마시는 것을 마땅찮게 생각해서 당신이 주는 술 한 잔 얻어마시려고. 아무렴 당신은 우리에게 그 정도는 해줘야 해. 여직원들은 벌써 돌아간 지 오래였다. 쿠포 어머니와 나나는 방금 잠자리에 들었다. 제르베즈가 문단 속을 하려는 참에 두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녀는 가게를 열어둔 채 작업대에서 유리잔과 마시다 남은 꼬냑을 가져왔다. 랑테는 제르베즈에게 직접 말하기를 꺼리며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술을 부어주자 큰 소리로 말했다. 아주 조금만 주십시오, 부인. 쿠포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아주 확실히 깨달았다. 이들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다. 과거는 과거 아닌가. 9년이나 10년씩 원한을 품고 있으면 누구나 나중에는 얼굴을 맞댈 수 없게 되는 법이다. 아니, 그는 마음을 탁 터놓고 있다. 게다가 그는 당사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 성실한 여자와 성실한 남자, 두 사람은 친구이다. 그렇다. 쿠포는 마음이 편해졌다. 그들이 성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물론이죠. 물론. 제르베즈는 눈을 내리깔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되풀이하여 말했다. 지금은 누이 동생일 뿐이죠. 이번에는 랑티에가 중얼거렸다. 자, 악수하게나. 쿠포가 큰 소리로 말했다. 부르주아들이 다 뭐야? 속에 이것만 들어가면 백만장자보다 더 근사하지. 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제일 좋단 말이야. 우정은 우정이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니까. 쿠포가 어찌나 흥분했던지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몇 번 세게 때렸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를 진정시켜야만 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잔을 부딪혔다. 그래서 제르베즈는 마음 편하게 랑테를 바라볼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축일 잔칫날 밤에는 너무나 취하여 잘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포동포동하고 둥글게 살이 찐 데다 키가 작은 탓에 팔다리 움직임이 둔해 보였다. 게으른 생활로 얼굴은 부어 있었지만 이목구비는 그전처럼 멋졌다. 게다가 얄팍한 코밑 수염은 여느 때처럼 손질이 잘 되어 있어 그 때문에 35이라는 그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날 그는 신사처럼 회색 바지와 진남색 외투 차림에 둥근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은사슬이 달린 시계를 지니고 있었는데 사슬에는 추억이 깃든 듯 싶은 반지가 매달려 있었다. 난 그만 가겠소. 그가 말했다. 집이 너무 멀어서. 랑테에는 이미 보도에 나가 있었는데 함석장이가 그를 불러 세우더니 이제부터는 집 앞을 지나갈 때면 잠시라도 들렀다 가라 말했고 그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는 동안 살그머니 자리를 뜬 제르베즈가 졸려서 정신이 없는 셔츠 바람의 에티엔을 앞세우고 왔다.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비볐다. 그러나 랑테를 보자 어머니와 쿠포에게 불안한 시선을 돌리며 멈칫거리면서 몸을 들었다. 저분을 모르겠니? 쿠포가 물었다. 아이는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그를 알고 있다는 표시로 가볍게 끄덕였다. 아니 그렇다면 멍청이 있지 말고 어서 입 맞춰 드려야지. 랑테는 엄숙한 표정으로 조용히 기다렸다. 에티엔이 결심을 하고 랑테에게 다가가자 그가 몸을 굽혀 뺨을 내밀었다. 그리고 자기도 아이 이마에 소리를 내며 입맞춤을 해주었다. 그러자 아이는 용기를 내어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갑자기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는데 쿠포가 버릇없다고 야단을 치자 흩어진 옷차림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다. 가슴이 벅찬 거예요. 제르베드 자신도 충격을 받은 듯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
저 녀석은 평소에 아주 얌전하고 착하다고 쿠포가 설명했다. 곧 알게 되겠지만 난 엄하게 기르고 있지. 곧 당신과도 친숙해질 거야. 그리고 사람도 사귈 줄 알아야지. 결국 이 아이만이 문제라면 우리가 아웅다웅 할 필요는 없네. 안 그런가? 저 녀석을 위해서라도 진작 이렇게 해야만 했어. 아버지가 자식 만나는 걸 방해할 정도라면 나는 차라리 목이 잘리는 편이 더 낫겠어. 그 일을 핑계로 쿠포는 꼬냑병을 비우자고 말했다. 세 사람은 다시 건배를 했다. 랑띠에는 놀라지 않았고 이제 침착해졌다. 돌아가기 전에 함석장이에게 얻어먹은 인사치레로 가게 문을 함께 닫아주겠노라고 고집했다. 그러고 나서 더러워진 손을 들고서 주인 부부에게 인사를 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시오. 난 성한 마차라도 잡아 타겠소. 뭐자나 또 찾아뵙겠소. 그날 밤 뒤로 랑띠에는 구트도르 거리에 자주 나타났다. 그는 언제나 함석장이가 있을 때 왔으며 문턱에서 안부를 묻고 오직 그만을 만나러 온 채 했다. 언제나 말소각에 수염을 깎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외투 차림으로 진열창 옆에 앉아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예의 바르게 말을 했다. 그리하여 쿠포 부부는 그의 생활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지난 8년 동안 그는 한때 모자 공장을 경영했다. 왜 그만뒀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동료가 나쁜 놈이었다고만 대답했다. 그 동료는 한 고향 사람으로 여자 때문에 신세를 망친 악당이었다. 그래도 공장 주인이었던 그의 직함이 주었던 품위는 여전히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 그는 늘 굉장한 계약을 맺을 것 같다면서 그것이 결정되면 자신의 생활도 안정될 테고 큰 이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그때까지는 부자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두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햇빛을 쬐며 산책이나 하겠다는 것이다. 그가 신세 한탄을 할 때 직공을 구하는 공장이 있다고 일러주면 그는 아주 가련하다는 듯이 피식 웃으면서 남을 위해 고생하며 굶어 죽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그렇지만 쿠포의 말대로 랑떼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시간이라는 공기를 마시고 살지는 않을 터였다. 아무렴 그야말로 빈틈없는 사람이며 요령도 좋고 무엇인가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 그 증거로 그는 잘나가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흰 와이셔츠에다 이름 있는 집안 젊은이가 멜 듯한 넥타이를 사는 데는 돈도 꽤 많이 들 테니까. 함석장이는 어느 날 아침 그가 목마르더러의 큰 거리에서 구두를 닦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일이 있었다. 사실 남의 일이라면 말도 많은 랑태이지만 자기 일이라면 입을 다물거나 거짓말을 했다. 그는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조차 말하려 들지 않았다. 아니 좋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여기저기 친구 집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었다. 하지만 좀처럼 그곳에 붙어있지 않는다는 핑계로 누구든 만나러 오면 거절했다. 좋은 일자리란 열에 하나도 찾기가 힘들지. 그는 자주 말했다. 상자 같은 시시한 공장이라면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지만 하루도 견디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는 몽루저의 샹평내 공장에 들어가도 저녁 때 샹평이 정치 문제로 나를 지깁게 한다면 그 녀석과 의견이 다른 나는 화요일 아침이면 도망을 쳐버린다는 말일세. 지금은 노예 시대가 아닐 뿐더러 하루 7프랑에 몸을 팔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11월 초순이었다. 랑테는 점잖게 제비꽃 다발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르베즈와 두 여직원에게 나누어 주었다. 차츰 찾아오는 횟수가 늘어 거의 날마다 오게 되었다. 그는 이 집뿐만 아니라 이 동네 전체를 정복하려는 듯 싶었다. 먼저 클레망스와 피토와 부인을 유혹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갖은 친절을 다 베풀었다. 한 달쯤 지나자 이 두 여자는 그에게 홀딱 빠졌다. 보슈 부부도 랑테가 관리실까지 찾아가서 매우 떠받들자 그의 예의범절에 반하고 말았다. 한편 로리의 부부는 잔칙날 후식 때 나타난 남자의 정체를 알고 나서는 옛 정부를 끌어들인 제르베제이가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랑테가 찾아가서 그가 알고 있는 어떤 부인을 위하여 사슬을 하나 주문하고 아주 상냥하게 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게 의자를 군하기까지 했으며 랑티의 이야기에 황홀해하면서 1시간이나 그를 붙잡아 두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훌륭한 남자가 어떻게 그따위 절름발이하고 함께 살 수 있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었고 그 모자장이가 쿠포 부부를 찾아와도 이젠 아무도 화를 내지 않고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랑떼는 쿠트도르들이 전체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것이다. 구제만이 시무룩했다. 구제는 랑떼가 오면 나가버렸는데 그런 녀석과 억지로 친구가 되는 일은 어림도 없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가 다 랑티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가운데 제르비즈는 처음 몇 주 동안은 몹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녀는 비르지니의 고백을 듣던 날과 같은 열기를 명치게 느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밤에 혼자 있을 때 랑띠에가 갑자기 들어와서 도저히 반항할 힘이 없는 그녀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랑띠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었다. 여전히 그 일로 마음속이 꽉 차 있었다. 그러나 랑띠에가 아주 예의 바르고 그녀를 똑바로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을 때도 손끝조차 만지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차츰 마음이 안정되어 갔다. 그리고 비르지니가 그녀의 마음을 짐작했는지 그런 생각은 옳지 못하다고 그녀를 나무랐다. 무엇 때문에 제르베즈는 떨었단 말인가? 그보다 더 점잖은 남자는 만나기 힘들다. 정말로 이제 그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느 날 갈색머리 키다린 여자는 교묘히 그 두 사람을 한쪽 구석으로 밀어넣어 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랑띠에는 말을 골라가며 신중한 목소리로 자기 마음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다만 자기 아들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남프랑스에 있는 클로드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했다. 그는 밤마다 에티엔의 이마에 키스를 해주었으나 어린애가 그대로 곁에 있으면 무엇라고 해야 좋을지 몰라 어린애를 제쳐놓고 클레망스에게 찬사를 넣어놓았다. 그래서 제르베즈는 안심하고 마음속에서 과거가 사라져간다고 느꼈다. 랑띠에가 눈앞에 있다는 그 사실이 플라상의 봉케르 호텔의 추억을 흐리게 했다. 랑띠에와 끊임없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이미 그를 몽상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옛날의 두 사람 관계는 생각만 해도 혐오감에 사로잡힐 정도였다. 아, 그런 일은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랑띠에가 옛날 관계로 되돌아가고자 한다면 대답 대신 따기를 2대 갈겨주고 차라리 남편에게 일러줄 터이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금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한 기분에 잠겨 구제의 다정한 우정을 생각했다. 어느 날 아침 작업장에 나가니 클레망스가 어젯밤 11시쯤에 랑띠에가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짓궂게 굴 생각이 들어서 몹시 추잡한 말투로 그런 얘기를 하고 여주인의 낯빛을 살펴보았다. 그래요. 랑띠에서는 노트르담 드로레트 거리를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자는 노랑머리로 비단 드레스 밑은 알몸으로 볼장 다 본 깔보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장난삼아 그 어디를 따라가 봤죠. 깔보는 작은 새우와 햄을 사서 부둣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라르슈프코 거리에 이르자 랑띠에 씨는 집 앞 보도에서 위를 바라보며 먼저 방으로 올라간 깔보가 창에서 올라오라고 신호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클레망스가 아무리 추잡하게 설명을 덧붙여도 소용없었다. 제르베즈는 침착하게 하얀 드레스를 계속 다리고 있었다. 가끔 얘기를 듣고 그녀는 입술에 미소를 머금었다. 플로방스 사내들이란 그녀가 말했다. 누구나 다 정신없이 여자들 꽁무니를 따라다니죠. 그들은 언제나 여자가 필요하고 쓰레기 더미에서도 삽질을 해서 여자를 주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모자장이가 오자 클레망스는 노랑머리 여자의 일로 그를 놀려주며 재미있어했다. 그런데 랑테는 들킨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눈치였다. 젠장, 그 여자는 얘 친구야. 지금도 아무에게 방해가 안 될 때는 가끔 만나곤 하지. 무척 멋쟁이로 자단나무 가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여자의 옛 애인으로는 자작이 있고 대단한 도자기 상인이었으며 공정인의 아들도 있었다고 떠벌렸다. 자기는 향수 냄새가 나는 여자가 좋다고 하면서 그 여자가 향수를 뿌려준 손수건을 클레망스의 코끝에 내밀었다. 그때 에티엔이 들어왔다. 그러자 랑떼는 준엄한 표정으로 아이에게 키스를 하고 여자놀이란 별 볼 일 없다며 자기 마음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여 말했다. 제르베즈는 몸을 움츠리고 일을 계속하면서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클레망스에게는 짓궂은 심통의 벌이 돌아왔다. 왜냐하면 랑떼가 시치미를 떼면서 벌써 2차례나 그녀의 몸을 꼬집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거리의 깔보처럼 사양 냄새를 풍길 수 없어서 질투심에 불타 있었다. 봄이 돌아오자 이미 한 식구나 다름이 없게 된 랑떼가 친구들 곁에 더 가까이 있기 위해 근처에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깔끔한 집으로 가구가 딸린 새 방을 원했다. 보슈 부인 말이 아니라 제르비즈까지도 그런 방을 찾아주려고 애를 썼다. 가까운 동네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그는 너무 까다롭게 굴었다. 큰 앞마당이 있어야 한다느니 1층이어야 한다느니 하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젠 밤마다 쿠포 부부 집에 와서 천장 높이를 재보기도 하고
방의 배치를 살피면서 마치 똑같은 방이 필요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다른 방은 눈에도 차지 않았다. 쿠포 부부 방의 조용하고 따뜻한 한 구석이라면 기꺼이 잠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말을 하면서 집안 살피기를 그만두곤 했다. 제 얘기를 할 당신들 방은 정말 좋소 어쨌든. 어느 날 밤 그가 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후식 때 또다시 그런 얘기를 하자 이미 그와는 허물없는 사이가 된 쿠포가 갑자기 큰 소리를 쳤다. 여보게 그럴 생각이 있다면 여기 머물러 있게나. 어떻게든 잘 되겠지. 그리고 그는 세탁물을 넣어둔 방은 청소만 하면 훌륭한 방이 된다고 설명했다. 에티엔은 가게 마룻바닥에 이불을 펴고 재우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것이었다. 아니, 랑띠에가 말했다. 그럴 수는 없네. 그건 너무나 폐가 되니까. 호의는 고맙지만 그렇게 비좁으면 너무 더울 거야. 게다가 저마다 사생활이 있자는가? 나는 자네들 방을 지나가야만 하고 그건 언제나 곤란한 일이지. 아, 이런 악당. 함석장이는 웃다가 목이 막혀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기침을 하며 탁자를 쾅 때리고 말했다. 여전히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군. 정말 어리석어. 창의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가? 그 방에는 창이 2개 있어. 그래, 창 하나를 바닥까지 터서 출입문을 만들면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자네는 앞마당으로 드나들 수 있어. 원하면 새 문을 막아도 좋고. 그러면 자네는 자네 집에서 우리는 우리 집에서 생활할 수 있단 말일세. 잠시 침묵이 감돌았다. 모자장이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 그래. 그렇게 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지만 역시 안 돼. 자네들에게 너무 신세를 지게 될 테니 말이야. 그는 제르베즈를 되도록 바라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녀가 받아주겠다고 한마디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제안에 몹시 당황했다. 랑띠에가 이 집에 들어와 산다는 생각이 불쾌하거나 불안하지는 않았다. 지저분한 세탁물을 어디에 둘까 하고 고심했던 것이다. 하지만 함석장인은 랑띠에가 그들 집에 머무를 경우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을 늘어놓았다. 500프랑의 집세는 좀 비싼 편이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가구 딸린 방에 다달이 20프랑만 치러준다면 그에게도 그리 비싼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집세를 낼 때 도움이 된다. 그는 그 동네의 모든 세탁물이 다 들어갈 큰 상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침대 밑에 마련해 주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래서 제르베즈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눈으로 쿠포 어머니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신용을 했으나 랑떼에는 몇 달 전부터 카타르염, 이 카타르염은 점액 분비가 많아지고 점막 끝풀이 벗겨져 떨어지는 삼출염, 위염, 기관지염 따위네 좀 병의 일종인가 봐요. 카타르염에 잘 듣는 껌을 가지고 와서 이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아 놓았다. 폐가 될 일은 없어요 전혀. 마침내 제르베즈가 말했다. 어떻게라도 방법이 있겠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마음은 감사합니다. 모자장이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당신들은 너무 친절해요. 그렇게 되면 이 친절을 악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쿠포가 버럭 화를 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물쭈물 할 텐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도 편리하다는데 모르겠단 말인가? 그러고 나서 쿠포는 분노한 의조로 소리쳤다. 에티엔. 아이는 탁자에 엎드려 잠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 머리를 들었다. 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라. 그렇지 이분한테 말이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해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에티엔이 졸음에 가득 뺀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들 웃어댔다. 하지만 랑떼에는 곧 엄숙하고 감동 어린 표정을 짓고 탁자 너머로 쿠포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그렇게 하겠네. 서로에게 좋은 우정이니 말일세. 그렇지? 좋아.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네. 다음 날 집주인 마레스코 씨가 보슈 부부의 관리실에 1시간쯤 들렀기 때문에 제르베즈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수상 썩다는 표정으로 얘기를 듣고 있던 집주인은 그녀의 제안을 거부하고 마치 그녀가 집의 옆면 전체를 부셔달라고 부탁이나 한 듯이 화를 버럭 냈다. 그러고 나서 그 장소를 자세히 돌아본 뒤 위층이 흔들리게 되진 않을까 올려다보고서 겨우 허락을 했다. 그러나 비용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조건이었다. 쿠포 부부는 임대차 기간이 다 되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서약을 한 서류에 서명해야만 했다. 그날 밤 함석장이는 당장에 동료들이 미장이, 목수, 칠장이들을 데리고 왔다. 하루 일을 끝내고 이 자질구레한 일을 해주겠다는 착한 친구들이었다. 일하는 데 들어간 포도주 몇 리터 값은 별도로 하고서도 새로 문짝을 달고 방을 정리하는 데 그럭저럭 100프랑은 들었다. 함석장이는 친구들에게 품삯은 나중에
하숙인의 첫 방세로 치러주겠다고 했다. 다음에는 방에 가구를 넣는 일이었다. 제르베지는 그 방에 쿠프 어머니 옷장을 놓고 자기 방에서 가져온 탁자 1개와 의자 2개를 보탰다. 그래서 결국 탁자보와 침대, 침구 일체는 사들여야만 했다. 합해서 130프랑이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다달이 10프랑씩 갚기로 했다. 10달쯤은 랑티의 20프랑이 빚 갚는 데 다 들어가더라도 그 뒤에는 그런대로 짭짤한 수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자장이가 이사한 때는 6월 초순이었다. 그 전날 쿠퍼는 그의 집까지 트렁크를 가지러 가자고 했다. 역마차 값 30수가 절약된다고 했으나 랑떼는 난처한 표정으로 끝까지 살고 있는 것을 숨기려는 듯 트렁크가 너무 무겁다는 등 핑계를 붙였다. 그는 오후 3시쯤에 도착했다. 쿠퍼는 집에 없었다. 가게 앞에서 역마차에서 싣고 온 트렁크를 본 제르베즈는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그것은 두 사람의 옛 트렁크, 플라상에서 여행을 떠났을 때 그녀가 가지고 나왔던 트렁크였다. 그것이 이제는 해지고 망가져서 끈으로 묶여 있었다. 트렁크가 그렇게 돌아온 장면은 그녀가 이따금 꿈속에서 보던 그대로였다. 그 금속 연마공 창녀가 자기를 업신여기며 타고 간 역마차, 그와 같은 역마차가 그 트렁크를 다시 싣고 왔다고까지 상상했다. 그러는 동안에 보슈는 랑떼를 거들어주고 있었다. 세탁소 여주인은 멍청한 모습으로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이 방 한복판에 짐을 풀자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서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큰일은 마친 거죠? 그러고는 제정신을 차리고 랑떼가 끈을 푸느라고 몰두하여 자기를 바라보지도 않자 덧붙여 말했다. 보슈 씨, 한잔 하세요. 그녀는 술병과 잔을 가지러 갔다. 마침 그때 제복 차림의 푸아송이 보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짓으로 오라는 신용을 했다. 경찰은 금방 그 뜻을 알아차렸다. 일하는 사람에게 눈짓을 했으니 한잔 내겠다는 뜻이다. 사실 그는 세탁소 문턱을 몇 시간이고 어슬렁거리면서 그녀의 눈짓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하여 앞마당을 통해서 들어가 숨어서 단숨에 잔을 들이켰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랑띠에가 말했다. 자넨가 바댕거, 이 바댕거는 나폴레옹 3세의 별명 바댕게의 변형이라고 하네요. 랑떼는 황제를 조롱하기 위해 농담으로 경찰을 바댕거라 불렀다. 그렇게 불리자 푸아송은 표정이 굳어졌지만 그가 정말로 마음이 언짢았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정치적인 신념은 달랐지만 아주 사이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다. 알고 있겠지만 황제도 런던에서는 경찰이었단 말일세. 이번에는 보슈가 말했다. 그래, 정말이지. 그 황제도 주정뱅이 계집들을 섭렵하고 다녔지. 그러는 동안 제르베즈는 식탁 위에 놓인 술잔 3개에 술을 가득 따르고 있었다. 그녀 자신은 마실 생각이 없었다. 가슴이 울렁거려서였다. 그래도 트렁크 속 내용물이 궁금해서 그 자리에 남아 랑떼가 마지막 끈을 끄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트렁크 한 구석에 양말더비와 더러운 셔츠 2장, 그리고 헌 모자가 하나 들어있었던 게 생각났다. 아직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까? 그 옛날의 누더기를 또다시 보게 될까? 랑떼는 트렁크 뚜껑을 열기 전에 술잔을 들어 건배했다. 당신들의 건강을 위해 당신도, 보슈와 푸아송이 답했다. 세탁소 여주인은 또다시 잔을 채웠다. 세 남자는 손으로 입술을 닦았다. 마침내 모사장이가 트렁크 뚜껑을 열었다. 신문, 책, 헌옷, 속옷, 꾸러미 따위가 엉망진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거기서 냄비, 장화, 코가 부서진 르드리롤랭의 흉상, 르드리롤랭, 이것은 프랑스의 정치가라고 합니다. 르드리롤랭의 흉상, 술을 놓은 셔츠, 작업 바지를 연달아 꺼냈다. 몸을 숙이고 있던 제르베즈에게 담배 냄새와 거칠에만 신경 쓰는 불길한 남자의 냄새가 올라왔다. 그야말로 그의 인품에 어울리는 냄새였다. 아니, 이제 그 헌 모자가 왼쪽 구석에 없었다. 거기에는 어떤 여자의 선물인 듯 그녀가 알지 못하는 바늘꽂이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이 가라앉았지만 어쩐지 서글퍼져서 여러 물건들을 눈으로 쫓으며 자신과 살던 때의 것인지 다른 여자와 살던 때의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이봐, 바댕거, 자네 이건 모르지? 랑떼가 말했다. 그가 경찰의 코밑에 갖다 댄 것은 브레쉘에서 인쇄된 나폴레옹 3세의 사랑이라는 판화가 꼈던 작은 책자였다. 그 책에는 여러 일화와 더불어 황제가 13살짜리 요리사 여자아이를 어떻게 유혹했는지가 적혀 있었다.
사파는 나폴레옹 3세가 다리를 드러낸 채 레지옹 도네르 훈장, 프랑스 최고 군의의 훈장이랍니다. 그 훈장을 걸친 모습으로 그의 음탕한 손길에서 도망치려는 소녀를 뒤쫓고 있는 그림이었다. 아, 그러면 그렇지. 은근히 음란한 본능에 쏠린 보슈가 외쳤다. 언제나 그 모양이라고. 부하성은 충격을 받고 크게 놀랐다. 그는 황제를 변호할 말을 도무지 찾아낼 수 없었다. 책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랑테가 놀리는 듯한 표정으로 그 사파를 언제까지나 코밑에 들이대는 바람에 그는 팔짱을 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니 어쩌란 말이야? 그도 사람이니 당연하지 않은가? 랑테는 그 대답에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는 책과 신문을 옷장 속 선반에 늘어놓았다. 그리고 탁자 위에 조그마한 책꽂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눈치였기 때문에 제르베즈는 하나 마련해 보겠노라고 약속했다. 제1구는 전부터 없었지만 루이 블랑의 10년의 역사, 이것은 프랑스 역사학자 장 루이 블랑이 7월 왕정의 처음 10년 동안을 신랄하게 공격하여 쓴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루이 블랑의 10년의 역사, 한군의 2수짜리 라마르틴의 지롱드 당사, 이거는 지롱드 당은 프랑스 혁명 때 국민공회의 당파라고 하네요. 당사. 외전시의 파리의 비밀과 방황하는 유대인, 그 밖에 전당포에서 흘러나온 철학과 인도주의의 흔책 더미 등을 그는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히 그의 감동과 경의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신문이었다. 그것은 그가 몇 년 동안 수집한 것들이었다. 그 앞에서 신문을 읽고 자신과 의견이 같은 좋은 논설을 찾아낼 때마다 그는 그 신문을 사서 모았다. 그래야 그는 온갖 날짜와 온갖 제목의 신문을 뒤죽박죽으로 묶어놓은 큰 다발을 가지게 되었다. 트렁크에서 신문 다발을 꺼낸 그는 그것을 정답게 두들기며 두 사내에게 말했다. 이봐, 이런 거 보았나? 이것은 진정 아버지를 위한 것이지. 이렇게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속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당신들은 상상도 못해. 여기 적혀있는 생각을 반쯤이라도 실행한다면 사회는 당장에 깨끗해질 거야. 그렇지, 당신들 황제도 그 졸개 경찰도 벌벌 떨게 될 걸세. 그러나 경찰이 그의 말을 막았다. 경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붉은 코밑 수염과 황제 수염이 떨리고 있었다. 그럼 군대는 어떡하나? 그러자 랑떼가 화를 버럭냈다. 그는 신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 나는 군국주의의 소멸과 인민의 유해를 요구한다. 특권, 지위, 독점의 폐지를 요구한다. 급료의 평등, 이윤의 재분배, 플로레타리아의 영광을 요구한다. 모든 자유, 알겠는가? 모든 것. 그리고 이혼의 자유도. 그래, 이혼의 자유, 그건 도덕을 위해서지. 보슈가 지지했다. 부하성은 위험 있는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그는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자네들이 말하는 자유를 바라지 않는데도 충분히 자유롭단 말일세. 자네가 자유를 바라지 않는다면 랑테가 말이 막힐 정도로 흥분하여 소리쳤다. 아니야, 자네는 자유롭지 않아. 자유를 바라지 않는다면 내가 카이엔의 감옥으로 보내주지. 그래, 카이엔으로. 자네의 황제와 그 일당인 돼지들을 모조리 묶어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이처럼 서로 독서를 퍼부었다. 논쟁을 싫어하는 제르베즈가 언제나 끼어들어 말렸다. 그녀는 그 옛 사랑의 썩은 냄새로 가득 찬 트렁크를 바라보는 동안 멍해지고는 했지만 그 상태에서 깨어나자 새 사나이에게 술잔을 권했다. 그래요. 바로 마음을 진정시킨 랑테가 술잔을 집어들며 말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보슈와 푸어송이 대답하며 랑테와 술잔을 부딪혔다. 그러나 보슈는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몸을 흔들면서 경찰을 곁눈으로 바라보았다. 지금 한 말은 모두 우리끼리 얘기지, 안 그런가 푸아숑 씨? 마침내 보슈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당신에게 다 말하고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푸아송은 그가 끝까지 말하게 놓아두진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는 듯이 가슴에 손을 댔다. 물론 친구를 밀고 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쿠포가 돌아왔기 때문에 두 번째 포도주병을 비웠다. 그러고 나서 경찰은 앞마당을 지나쳐 보도로 나서자 언제나처럼 규칙적인 발걸음으로 몸을 젖히고 엄격한 모습으로 걷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세탁소안이 온통 엉망이었다. 랑떼는 독립등반과 전용 출입문과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나 결국에 가서는 새 문을 막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그는 가게로 드나들게 되었다. 더러워진 세탁물 처리에도 제르베즈는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
남편이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서도 큰 상자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그녀는 세탁물을 거의 구석바닥에 주로 자기 침대 밑에 쑤셔넣게 되었는데 여름밤에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 또 한 가지, 밤마다 가게 한복판에 에티엔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는 몹시 귀찮았다. 여직원들이 밤샘을 할 때면 어린애는 기다리는 동안 의자에서 잠들었다. 그래서 구제가 전에 자기 주인이었던 기계공이 릴에서 수습공을 구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에티엔을 보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그녀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게다가 아이도 집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독립하고 싶어 했으며 그녀에게 허락해 달라고 졸랐다. 다만 그녀는 랑떼가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그녀는 오로지 아들 가까이에 있고 싶은 나머지 여기에 살게 되었으니까. 그가 오로지 이사 온 지 겨우 2주일 만에 아들을 내보낼 마음은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떨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그 생각에 흔쾌히 찬성하면서 젊은 노동자는 여러 지방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에티엔이 출발하는 날 아침 랑떼는 노동자의 여러 권리에 대해 한바탕 늘어놓은 다음 그에게 키스를 해주며 엄숙하게 말했다. 생산자는 노예가 아니며 생산자가 아닌 자는 모두 기생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 그리하여 집안의 그러저러한 사정들은 평범한 생활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모든 일이 안정되고 새로운 습관에 적게 되었다. 제르베즈는 너절하게 널브러져 있는 더러운 세탁물에도 어슬렁거리는 랑티에게도 익숙해졌다. 랑티에는 언제나 그의 큰 사업들에 대해 짓거렸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질하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외출하는 일이 많았으며 행방을 숨기고 외박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다가 돌아올 때는 기진맥진하여 머리가 깨질 것 같다는 표정을 했다. 마치 24시간 내내 중대한 일이라도 의논하고 돌아온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건들거리며 놀다 온 뒤였다. 이 무렵 이 사나이는 손에 못이 박일 염려는 없었다. 그는 보통 10시쯤 일어나서 햇빛 색깔이 마음에 들면 오후에 산책을 하고 비라도 오는 날에는 가게에 앉아서 신문을 훑어보았다. 그곳이야말로 그에게 안성맞춤의 장소였다. 치맛자락에 둘러싸이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했고 여자들이 천박한 말을 좋아하여 여자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에 끼어들어 어떻게든 그런 말을 하게끔 부추기면서도 자기 자신은 지극히 품위 있는 말을 골라 하는 그런 사내였다. 그래서 그는 세탁부나 정숙하지 않은 여자와 친하게 어울리는 것을 그렇게도 좋아했다. 클레망스가 설교를 마구 늘어놓고 있는 동안 그는 멋진 수염을 매만지며 상냥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작업장 냄새, 벌거벗은 팔로 다림질하는 땀투성이 여자들, 침실인 것처럼 동네 부인들이 속옷이 흩어져 있는 이 한 모퉁이가 그에게는 꿈꾸던 안식처, 오랫동안 찾아다니던 나태와 쾌락의 피난처 같았다. 처음 얼마 동안 랑테는 부아소니에르 거리 모퉁이에 있는 프랑스안의 가게에서 식사를 했었다. 그리고 한 주에 서너 번은 쿠포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토요일마다 15프랑을 내놓을 테니 식사를 제공해 달라고 했다. 그렇게 되자 그는 도무지 집을 떠나지 않고 완전히 눌러앉고 말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셔츠 바람으로 가게와 방을 오가며 소리를 높여 일을 지시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손님들까지 상대하며 세탁소를 지배했다. 프랑스안의 술맛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제르베즈를 설득하여 앞으로 술은 이웃 석탄집 비구르네에서 사오게 했다. 거기서 물건 사는 일을 이용하여 그는 그 집 부인을 보시와 함께 찝쩍거리려고 노린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커둘룬의 빵은 잘못 구워졌다고 하며 포브로프와 소니에르에 있는 비엔나식 빵집 메예르 집으로 오기스틴을 보내 빵을 사오게 했다. 또 식료품 가게 르옹그르드도 바꾸고 말았다. 불렁소 거리의 푸죽간장이 뚱뚱보 샤를 마는 그대로였으나 이것은 정치적인 견해가 그와 같았기 때문이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어떤 요리에나 기름을 치려고 했다. 클레망스가 그를 놀리며 말한 것처럼 이 신성한 프로방스 사람한테서조차 기름 얼룩이 가실 날이 없었다. 랑떼는 스스로 오믈렛을 만들었는데 양쪽으로 뒤집어 크레이프보다 더 구운 오믈렛으로 과자라고 할 만큼 딱딱했다. 그는 쿠포 어머니를 감독하며 구두창처럼 바짝 구운 비프 스테이크를 주문했고 무엇이나 마늘을 넣었다. 샐러드의 곁들이를 썰고 있노라면 이따위 찌꺼기 채소에는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외치며 화를 버럭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삶은 국수를 넣은 진한 수프로 기름을 반병이나 들이부어야 했다. 그와 제르베즈만 그 수프를 먹었다. 다른 파리 태생의 사람들은 어느 날 그것을 먹어보다가 하마터면 토할 뻔했다. 조금씩 랑떼는 집안 일에까지도 간섭하게 되었다. 로리의 부부가 쿠포 어머니에게 선뜻 백수를 내놓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일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로리의 부부는 세상을 깔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달에 10프랑은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10프랑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태도가 정말로 대담하고 상냥해서 사슬장이도 차마 거부하지 못했다. 이제는 러라 부인도 100수짜리 동전 두 잎을 내고 있었다. 쿠프 어머니는 랑띠의 두 손에 키스라도 할 기세였다. 게다가 랑띠에는 이 노파와 제르베즈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멋지게 해결했다. 세탁소 여주인이 참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심하게 굴어 시어머니가 침대로 가서 울기라도 하면 그는 두 사람을 한꺼번에 야단치며 당신들은 그 알량한 인품으로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서 억지로 두 사람을 입맞추게 했다. 나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생각으로는 이 아이의 교육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 점에 있어서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딸을 때리면 어머니는 감싸고 거꾸로 어머니가 때리면 아버지가 덤벼드는 꼴이었다. 나나는 부모님이 말다툼하는 광경을 보고서 좋아하며 무슨 짓을 해도 야단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아차리고 멋대로 장난질을 쳤다. 이제는 건너편 제철공장으로 놀러가는 버릇까지 생겨서 온종일 짐수레 막대에 매달려 시소를 타거나 대장간의 붉은 불에 비친 컴컴한 앞마당 안쪽에서 개구장이 동무들과 숨바꼭질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는 헝클어뜨린 채 얼굴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소리를 지르며 나나가 달려 들어왔는데 그 뒤로는 쇠망치가 뒤쫓기라도 하는 듯 도망친 개구장이들이 우르르 따르고 있었다. 랑띠에만이 이 아이를 야단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아이는 랑띠에를 잘 구슬리는 재주를 갖고 있었다. 이 10살짜리 풋내기는 마치 성숙한 여자처럼 랑띠의 앞을 교태부리며 걸어가면서 음란한 눈초리로 그에게 추파를 던졌다. 결국 그가 나나의 교육도 맡게 되어 춤과 방언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해서 한 해가 흘러갔다. 동네 사람들은 랑띠에가 연금을 타는 줄 알고 있었다. 그게 아니라면 쿠포 집안의 넉넉해진 생활이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제르베즈는 쉴 새 없이 돈을 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빈둥거리는 두 사나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며 가게에서 버는 것만으로는 충분할 리가 없었다. 더더욱 세탁소 경기가 나빠지고 단골은 줄어들고 고용한 여자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흥청망청하고 있으니 말할 나위도 없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랑떼는 방값도 밥값도 전혀 내지 않고 있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돈을 얼마씩 내서나 마침내는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그때 한꺼번에 지불하겠다며 그냥 지내왔다. 제르베즈는 그에게 일상팀이라도 내라고 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녀는 빵도 포도주도 고기도 외상으로 샀다. 곳곳에서 외상값이 불어나서 날마다 3프랑 내지 4프랑씩 늘어났다. 그녀는 가구상에게도 미장이와 목수와 칠장이 세 동료에게도 단 한 푼도 갚지 못했다. 이들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으며 상점들도 그녀에게 불친절해졌다. 그녀는 막대한 빚 때문에 넋이 나간 것 같았다. 공연이 멍청하게 있고 가장 비싼 물건만 사고 그 돈을 치를 수 없게 되자 예의 식도락에 한껏 묻혀버렸다. 하지만 근본이 매우 성실한 여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은 모르는 채로 어쨌든 드나드는 공급업자들한테 100수짜리를 한 움큼씩 나누어 주고 싶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수백 프랑씩 버는 꿈만 꾸었다. 마침내 그녀는 꼼짝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형편이 기울수록 가게를 확장하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한창 더위가 심한 여름에 키다리 클레망스가 가게를 그만두었다. 직원이 둘 있을 정도의 일거리도 없었고 몇 주씩이나 급료가 밀렸기 때문이다. 이 파산 상태 한가운데서도 쿠포와 랑떼는 그저 먹어대기만 했다. 이 사내들은 턱을 식탁에까지 늘어뜨리고 가게를 들어먹으며 엉망으로 만들고 살만 피둥피둥 쪄 있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여 두 사람 몫씩 먹을 치우고 난 뒤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서라고 장난질을 하며 서로 배를 두들겼다. 동네에서 가장 큰 이야기거리는 제르베즈와 랑띠에가 정말로 그전의 관계를 회복했느냐는 것이었다. 그 점에 있어서 의견이 나뉘었다. 로리의 부부가 하는 말에 의하면 그 절름발이는 모자장이를 다시 소나기에 넣으려고 가진 수단을 다 부렸지만 사내 쪽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며
그녀가 너무나 늙어 빠졌다고 생각하여 얼굴이 예쁘장한 어린 계집애를 도시에 몇씩이나 갖고 있다고 했다. 보슈 부부의 말은 그와 정반대로 세탁소 여주인은 첫날 밤부터 얼간히 쿠퍼가 코만 골기 시작하면 당장에 옛 남편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 어쨌든 그런 생활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세상에는 추잡한 일이 아주 많으며 그보다 더 고약한 일도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결국 이 삼각관계를 자연스러운 일, 아니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세 사람은 싸움 같은 것을 결코 하지 않았고 예의도 제대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확실히 이 동네의 다른 집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을 것이다. 적어도 쿠포 부부 집에서는 다정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세 사람이 다 먹는 데에 사족을 못 쓰고 술에 취해 얌전히 함께 잠이 들어 이웃 사람들의 단잠을 방해하는 따위의 일은 없었다. 게다가 이 동네 사람들은 랑티의 예의 바른 태도에 녹아버렸다. 이 아첨쟁이 사나이는 수다 떠는 여자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제르베즈와의 관계에 대하여 모두들 의심을 품고 있을 때조차 곧 과일가게 여자가 내장가게 여자 앞에서 그런 관계를 부정하자 내장가게 여자가 그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때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쿠폰의 집안일이 흥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르베즈는 그런 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추잡한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 매정한 여자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였다. 집안 사람들에게는 모자장이에 대한 그녀의 원한이 이해되질 않았다. 연인들에 대한 일이라면 만사를 제껴놓고 끼어드는 러라 부인은 밤마다 찾아왔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랑띠에게는 어쩔 수 없는 매력이 있어서 아무리 의젓한 부인이라도 그 품 안에 굴러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남자이며 보슈 부인이라 할지라도 10살만 더 젊다면 도저히 그 정조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업무가 소리 없이 계속되고 커가며 천천히 제르베즈를 압박했다. 마치 주변의 모든 여자들이 그녀에게 연인을 붙여주지 않고는 못 빼기겠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제르베즈의 생각은 달랐다. 랑띠에게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물론 그는 옛날과 다르게 좋아졌다. 언제나 외투를 입고 있었고 카페나 정치 집회에서 교양도 쌓았다. 다만 제르베즈는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두 눈을 통해 그 영혼까지 환히 들여다보았고 그녀를 몸서리치게 했던 수많은 일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토록 여자들한테 그가 좋게 보인다면 어째서 그녀들은 랑띠에를 차지하지 않는 거지? 어느 날 제르베즈는 랑띠에게 가장 열광하고 있는 브리지니에게 그런 생각을 넌지시 말했다. 그러자 러라 부인과 브리지니는 그녀를 부추기려고 랑띠에와 키다리 클레망스와의 정사를 얘기해 주었다. 그랬다. 제르베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볼 일이 있어 외출을 하면 모자장이는 곧바로 그 여직원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 점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본 사람도 있으니 그는 분명히 그 여자 집으로 만나러 갔을 것이다. 그래서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세탁소 여주인이 말했다.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르베즈는 비르지니의 노란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고양이 눈처럼 급빛 불꽃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아직도 제르베즈를 원망하여 그녀로 하여금 질투를 느끼게 하려는 것일까? 그러나 바느질 장인은 모르는 척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당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겠죠. 하지만 그런 여자와는 손을 끊으라고 랑티에게 일러주어야죠. 그따위 계집과 어울리면 결국 귀찮은 일들이 생길 테니까. 무엇보다도 좋지 못한 일은 랑떼가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느끼면서 제르베즈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그녀와 악수라도 하면 한참 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뻔뻔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며 그녀를 짜증나게 했다. 그럴 때 그녀는 그 눈초리에서 그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확실히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 뒤를 지나갈 때면 무릎을 그녀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그녀를 녹이려는 듯이 목덜미에 숨결을 부르댔다. 그러나 난폭한 짓을 하거나 자기 마음을 고백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달려들어 벌벌 떠는 그녀를 가게 안방까지 밀고 가서 키스하려 들었다. 마침 그때 우연히도 구제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녀는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왔다. 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두세 마디 말을 나누었다. 구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자기가 두 사람을 방해한 것이며 제르베즈가 몸부림친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키스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상상했다. 다음 날 제르베즈는 가게에서 발을 굴러댔다.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생각되어 손수건 하나도 다릴 수가 없었다. 구제를 만나서 랑떼가 어떻게 자기를 벽으로 밀어붙이는지를 설명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에티엔이 리일로 가고부터는 이제 제철 공장으로 구제를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술꾼, 곧 소금 주둥이가 짓궂은 웃음을 띠며 그녀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오후가 되자 빈 바구니를 들고 포르트 블랑시오 거리의 단골집까지 속치마를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나갔다. 그리고 마르카데 거리의 볼트 공장 앞에서 우연히 구제와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어슬렁거렸다. 구제 쪽에서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기다린 지 5분도 채 못 되어서 그가 우연인 것처럼 문을 열고 나왔기 때문이다. 아니, 볼 일이 있었군요. 그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돌아가는 길인가 봅니다. 제르베즈에게 말을 건네리고 그는 이렇게 물었다. 제르베즈는 마치 푸아소니에르 거리를 등지고 있었다. 그래야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팔짱은 끼지 않은 채 몽마르트르 쪽으로 올라갔다. 공장 문 앞에서 미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지 않도록 그들은 공장에서 멀리 떨어질 생각뿐이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사람은 귓가를 맴도는 공장의 소음 속에서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걸었다. 200걸음쯤 가자 그 주변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듯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꺾어져 공터로 나갔다. 그곳은 기계톱을 설치한 제재소와 단추공장 사이에 아직 초록빛이 남아있는 풀밭으로 햇빛에 타서 누렇게 된 풀이 여기저기를 덮고 있었다. 말뚝에 메어놓은 염소가 울면서 말뚝을 빙빙 돌고 있었고 안쪽에는 죽은 나무 한 그루가 강하게 내려주는 햇빛에 부서질 것 같았다. 진짜 제르베즈가 중얼거렸다. 시골에 온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죽은 나무 아래까지 와서 앉았다. 세탁소 여주인은 바구니를 발밑에 놓았다. 두 사람 앞 목마르뜨려 언덕에는 녹음이 빈약한 숲을 속에 노란색과 회색의 높은 집들이 잇따라 청을 이루고 있었다. 고개를 더 젖히자 그리 위에는 빛날 정도로 맑게 갠 하늘이 펼쳐져 있고 북쪽에는 하얀 구름송이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강한 빛에 눈이 부셔서 두 사람은 평평한 지평선에 닿을락 말락하게 교외 아득히 이어나간 흰 벽을 바라보며 특히 제재소의 가나다란 관에서 솟아오르는 전기를 눈으로 쫓았다. 전기의 거큰 한숨이 두 사람의 답답한 가슴을 가라앉혀 주는 것 같았다. 그래요. 제르베즈는 서로 묵묵히 있는 것이 어색하게 말문을 열었다. 단골 집들을 돌아보려고 나오는 길이에요. 그렇게도 변명하고 싶은데 그녀는 갑자기 말문이 열리질 않았다. 그녀는 몹시 부끄러웠다. 그래도 그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두 사람이 일부러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한마디 말도 할 필요 없이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젯밤 일이 무거운 짐처럼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여 그들을 거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슬픔으로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심한 고통 끝에 오늘 아침에 죽은 세탁부, 곧 비자르 부인의 임종 모습을 얘기했다. 비자르가 발로 차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녀는 부드럽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배가 부풀어 올랐어요. 틀림없이 내장 어딘가가 터졌을 거예요. 맙소사, 그녀는 사흘 동안 고통스러워하다가 감옥에 갈 악당이라도 그렇게 지독한 짓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남편에게 맞아 죽은 여자의 일까지 걱정하다가는 재판소에도 너무 일이 많아지겠지요. 날이면 날마다 발길질을 당하고 있었으니 한 번쯤 더 차이건 덜 차이건 문제가 되겠어요. 불쌍한 여자였어요. 자기 남편을 교수대에서 구하고 싶은 나머지 물통 위에 넘어져서 배를 부딪혔다고 했으니 더 할 말이 없죠. 그녀는 죽기 전에 밤새도록 신음했어요. 대장장이는 입을 다문 채 떨리는 손으로 풀을 뜯고 있었다. 아직 두 줄도 안 됐어요. 제르베즈는 계속했다. 막내 주일이 젖을 뗀 게 말이죠. 하지만 잘 된 거죠. 어린애가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제 꼬마 랄리가 갓난아이 둘을 돌보게 됐어요. 아직 8살도 안 되었지만 진짜 엄마처럼 성실하고 분별력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라는 자는 그 애를 마구 때린다잖아요. 정말 고통받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구제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입술을 떨면서 말했다. 당신의 말로 어제 나에게 그런 고통을 줬어요. 그래요. 커다란 고통을. 제르베즈는 창백해지면서 두 손을 모았다. 그러자 그가 말을 이었다. 나도 압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나를 믿고서 사정을 털어놓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으면 나도 애태우지 않아도 좋았을 텐데요. 그는 끝까지 말할 수가 없었다. 제르베즈가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 말대로 구제도 그녀가 랑띠에와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믿음을 깨달은 것이다. 제르베즈는 두 팔을 뻗으며 외쳤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맹세하겠어요. 랑띠에가 나를 억지로 밀고 가서 키스하려 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내 얼굴에 닿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것은 처음이었고요. 오, 믿어줘요. 내 목숨, 내 아이들 목숨,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걸고서 맹세합니다. 그러나 대장장이는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여자는 언제나 이런 경우에 부정하는 법이니까. 그러자 제르베즈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구제씨, 당신은 나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요. 정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맹세했고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만일 그런 꼴이 된다면 나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인간이죠. 그리고 다시는 당신 같은 진실한 사람과도 친할 수 없지요. 이렇게 말하는 제르베즈 얼굴이 어찌나 아름답고 솔직하든지 그는 그 손을 잡아 다시 앉혔다. 이제 그는 느긋한 마음으로 숨을 돌렸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웃고 있었다. 이처럼 그녀의 손을 잡고 자기 손 안에서 꼭 쥐어보기는 처음이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백조가 논일 듯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들판 항 모퉁이에서는 염소가 두 사람 쪽으로 몸을 돌리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규칙적으로 긴 간격을 두고 아주 부드럽게 울었다. 두 사람은 서로 손가락을 얽어쥔 채 감동에 젖은 눈으로 저 멀리 흐릿한 목마르뜨러 언덕과 그 주위 지평선의 줄무늬를 이루고 있는 노부다란 공장 굴뚝숲을 망연히 바라보면서 뿌연 담벼락이 절비한 이 황량한 교외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싸구려 음식점의 푸른 숲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당신 어머니는 나를 원망하시겠죠? 나도 알고 있습니다. 제르베즈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않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많은 돈을 꾸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여자의 말을 막기 위해 거친 태도를 취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으스러뜨릴 듯이 흔들었다. 제르베즈가 돈 이야기를 하는 걸 바라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침내 뜨듬뜨듬 말하기 시작했다. 잘 들어요.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 어머니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는 약간 숨이 막히는 듯 말을 멈추었다. 그래요. 우리는 함께 어디로든 떠나야 합니다. 제르베즈는 구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제까지 한 번도 애정을 털어놓은 일이 없었던 그가 이처럼 당돌하게 자신의 뜻을 내보여서 너무나 놀란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녀가 물었다. 그래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었다. 우리 함께 떠나서 어디서든 같이 살아요. 좋다면 벨기에라도. 거기라면 내 고향이나 다를 바 없으니까요. 둘이서 일하면 바로 형편도 펼 테지요. 그러자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비록 그가 키스를 하려고 끈알았다 해도 이렇게 부끄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람은 역시 별난 사람이다. 함께 도망치다고 하다니. 그런 일은 소설이나 상류 사회에서 밖에는 없는 일인데 내 주변에서는 남의 아내에게 추파를 던지는 노동자들도 있지만 그들은 상대방을 생드니에조차 데리고 가지 않는다. 일은 그 자리에서 그저 간단하게 행해지고 만다. 아, 구제씨. 그녀는 다른 말을 찾지 못해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우리 둘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가 말을 계속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신경 쓰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애정을 느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르베즈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분별 있는 태도로 거절했다. 그런 짓은 못해요, 구제씨. 아주 좋지 못한 짓이죠. 나는 결혼한 몸입니다. 자식도 있고요. 나 때문에 당신이 많이 괴로워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짓을 한다면 우린 후회하게 될 뿐 아무런 즐거움도 누리지 못할 거예요.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을 많이 좋아해서 더더욱 당신이 어리석은 짓을 하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런 짓은 어리석죠. 정말 안 돼요. 그냥 이대로가 더 좋아요. 서로 존경하고 마음도 꼭 맞고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덕분에 나는 몇 번이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우리처럼 참다운 교제를 하면 언제든 좋은 보답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되어 반대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대낮인데도
제르베즈를 두 팔로 으스러져라 끌어안고서 살을 집어삼킬 듯이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는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더는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흔들었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이 작은 쾌락이 두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좋은 소득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대장장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와들와들 떨면서 다시 한번 제르베즈를 끌어안고 싶은 욕망에 굴하지 않으려고 그녀로부터 떨어졌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로 손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 민들레꽃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멀리서 바구니 속에 던졌다. 그 주변 가득히 햇빛에 불 붙는 듯한 풀밭 속에 노란 민들레가 찬란하게 피어 있었다. 이렇게 노는 동안에 그는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고 즐거워졌다. 쇠망치를 사용하는 일로 단련된 뻣뻣하게 굳은 손가락으로 살그머니 꽃을 꺾고 하나씩 던져서 용케도 바구니에 들어가면 순한 눈으로 활짝 웃었다. 세탁소 여주는 죽은 나무에 기대에 서서 제재소의 요란한 소음에도 눌리지 않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이래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 모양인 에티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곳을 떠날 즈음 제르베즈는 민들레꽃으로 가득한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솔직히 제르베즈는 랑띠에 대해 자신의 입으로 말한 만큼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분명 그에게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고 굳은 결심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다가오면 옛날처럼 겁을 먹고 그의 뜻대로 힘없이 질질 끌려다니게 되어 주위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었다. 그러나 랑띠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 몇 번이나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되었지만 얌전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내장 가게 여자에게 마음이 있는 듯 했는데 이 여자는 45살이었지만 매우 젊어 보였다. 제르베즈는 구제를 안심시키려고 그에게 내장 가게 여자의 얘기를 해주었다. 비르지니아 르라 부인이 그녀에게 모자장이를 칭찬하면 그녀는 이웃 여자들이 몰려들어 랑띠에를 지켜 세우고 있으니 자기까지 떠받들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쿠포는 동네의 랑띠에가 자신의 진정한 친구라고 떠들고 다녔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 대해 제멋대로 얘기하고 있지만 쿠포도 그에 대해 알 만큼은 다 알고 있으며 자기가 옳다고 믿은 순간부터는 누가 뭐라고 찌끄리든 아랑곳하지 않았다. 일요일이면 셋이서 외출을 했는데 쿠포는 이웃 사람들에 대한 허세로 자기 앞에 아내와 모자장이가 팔짱을 끼고 걷게 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엉뚱한 소리를 하면 몽둥이질을 하겠다는 듯 주변 사람들을 노려봤다. 물론 그는 랑띠에를 조금 그만하다고 생각했으며 책을 읽을 줄 알고 변호사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독설과 허풍 앞에서는 유난히 새침대기라고 놀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점을 빼놓고선 그가 그런대로 괜찮은 녀석이라고 했다. 샤펠 거리를 샅샅이 뒤져봐도 그만한 녀석은 둘도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 이해하고 배짱이 맞는다는 말이었다. 사나이끼리의 우정이란 남녀간의 애정보다 더 굳은 법이다. 여기서 꼭 해두어야 할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쿠포와 랑띠에가 한 통 속에 되어 먹고 마시며 흥청됐다는 사실이다. 이제 랑띠에는 집안에서 돈 냄새만 맡으면 제르페즈에게 10프랑이고 20프랑이고 구워댔다. 언제나 이른바 그 큰 사업이 핑계였다. 또한 돈을 꾼 날이면 그는 쿠포를 부추겨 먼 곳에 볼 일이 있다고 하면서 끌어냈다. 그리고 근처 음식점 안쪽 탁자에 마주 앉아 집에서는 먹지 못하는 요리를 뱃속에 쳐넣고 밀봉된 고급 포도주를 마셨다. 함석장이는 차라리 싸구려 술집에서 진탕 먹고 마시는 편이 좋았다. 그러나 차림표에서 특별 소스의 이름을 찾아내는 모자장이의 귀족적 지위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처럼 나약하고 이처럼 까다로운 녀석은 드물 것이다. 남프랑스에서는 모두가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랑떼는 자극적인 음식은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몸에 좋으니 어쩌니 하며 음식이 나올 때마다 잔소리를 늘어놓으면서 고기가 짜거나 맵거나 하면 바꾸어 오게 했다. 문틈 바람에 대해서도 더 심했다. 그 점을 굉장히 두려워하여 문이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건물 전체를 헐뜯었다. 게다가 굉장한 구두쇠로 7, 8프랑의 식사를 하고서도 보이에게는 봉사리로 2수밖에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예사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 벌벌 떨었다. 바티놀에서는 두 사람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그들은 조그만 풍로에 얹어서 내놓는 캉식 내장료를 먹기 위해서 바티놀 큰 거리로 갔다. 목마르뜨려 언덕 아래에 그는 그 근방에서 가장 맛있는 굴을 내놓는 바르르티크 도시란 음식점을 발견했다.
목마르뜨려 언덕 위에 갈레트 풍자까지 나가보면 버트로 튀긴 토끼 고기가 있었다. 마르티르 거리에 있는 식탁 라일락의 특별 요리는 송아지 머리였다. 또한 랑리앙 쿠르 거리에서는 황금 사자와 마로니의 두 그루 같은 음식점에서 버트에 튀긴 콩판 요리의 입맛을 다졌다. 그러나 왼쪽으로 돌아서 빌벨 쪽으로 가는 일이 많았고 부르고뉴 포도라든가 푸른 시계판이라든가 카피쉥이라든가 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모두 믿을 수 있는 음식점으로 눈을 감고도 무엇이든지 주문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일은 모두 숨어 사는 식도락으로 이튿날 아침에 두 사람은 제르베즈가 차려내는 감자를 깨지락거리며 자기들끼리로만 통하는 말로 그 얘기를 했다. 어느 날인가는 갈레트 풍차의 숲으로 랑테가 여자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쿠포는 후식이 나오자 두 사람을 남기고 식당을 나왔다. 물론 흥청거림과 일은 양립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모자장애가 이 집에 들어오고부터 그렇잖아도 상당히 게으름뱅이였던 함석장인의 연장에는 손도 대지 않게 되었다. 가난한 살림에 진저리가 나서 다시 일을 나가면 이 모자장이라는 친구는 일터까지 따라와서 줄 사다리 끝에 매달리며 훈제 햄 같지 않냐고 그를 놀려대면서 한잔하게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언제나 이런 식이어서 함석장인의 일거리를 내던진 채 며칠이고 몇 주일이고 연달아 마시댔다. 예컨대 굉장한 술래, 동네 모든 선술집에 대한 일제 점검, 아침에 마신 술이 점심에 까면 저녁에 또다시 마시는 술잔치, 축제날 초롱처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거리의 마지막 촛불이 마지막 술잔과 함께 꺼질 때까지 계속되는 독한 블렌디의 순회였다. 그 모자장의 녀석은 곤드레 만드레가 되도록 마시는 일이 절대로 없었다. 상대방을 취하게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둔 채 상냥의 웃음 띤 얼굴로 돌아갔다. 많이 취했을 때도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았다. 단지 그를 잘 알고 있다면 눈이 아주 가늘어지고 여자에 대해서는 한결 더 뻔뻔스러워지는 면으로 알아챌 수 있을 뿐이었다. 함석장이는 그와 반대로 쌍스러워지기 시작하여 술을 마시기만 하면 반드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추태를 부렸다. 그래야 11월 초순쯤의 일이었는데 쿠포는 지독히 술을 마시며 돌아다녀 자기에게나 남에게나 처치 곤란한 결과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 전날 그는 일거리를 찾아냈다. 랑띠에가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게도 노동은 인간을 훌륭하게 한다고 떠버리며 일하기를 권했다. 그뿐 아니라 아침에는 램프를 켜고 일어나서 쿠포야말로 참된 노동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라고 찬양하고서 위엄을 부리며 일터까지 따라가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문을 연 작은 사양 고양이 앞에 이르자 성실하게 일하는 격려와 축하로 브랜디에 절인 자두를 그것도 하나만 먹자며 들어갔다. 카운터 앞 의자에는 불고기 쫄병이 벽에 기대어 앉아 시무룩한 모습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으라, 쫄병 녀석이 한가롭게 앉아있네. 쿠포가 말했다. 이봐, 빈둥거리고 있구먼. 아니야. 기지개를 켜면서 동료가 대답했다. 주인이란 자들이 도무지 지겹단 말이야. 나는 어제 일터에서 튀어나왔지. 어느 놈이고 모두가 방탕한 데다 건달이란 말이야. 그리고 불고기 쫄병은 자두가 곁든 술을 한 잔 얻어먹었다. 그는 그곳에서 긴 의자에 앉아 공짜 술을 기다리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런데 랑띠에는 주인들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그 녀석들도 때때로 몹시 괴로울 때가 있다. 나는 사업을 해봤으니까 그런 속사정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란 족속도 결국은 건달이다. 언제나 부으라 마시라 하며 일 따위는 뒷전에 두고 좋은 일거리 주문을 맡아도 땡땡이를 부리고선 돈이 없어지면 또다시 어슬렁거리며 나타난다. 나는 전에 피카르디 태생의 키 작은 녀석을 고용한 적이 있는데 그 녀석은 마차를 몰고 다니는 일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래서 일주일치 품삯을 받으면 며칠씩 계속해서 역마차를 탔다. 도대체 그런 일이 노동자의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랑떼는 갑자기 업주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나는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업주들 모두의 속사정을 줄줄이 이야기할 수 있다. 요컨대 더러운 녀석들이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착취자들이며 사람을 잡아먹는 녀석들이지. 하지만 얼마나 다행인지 나는 발을 뻗고 잘 수가 있다. 부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구 대접을 하며 다른 녀석들처럼 수백만 장자가 되겠다는 따위는 생각지도 않았으니까. 자, 나가세. 랑떼가 쿠포에게 소리쳤다. 성실해야지 꿈을 대다가는 늦겠어. 불고기 쫄병은 두 팔을 흔들거리면서 두 사람과 함께 나왔다. 밖은 겨우 밝아지기 시작해서 포장도로의 진흙이 대비치어 더러워진 새벽녘이었다.
전날 밤에 비가 내려서 아주 따뜻했다. 방금 가스등이 꺼진 뒤라 부하소니에를 거리는 그때까지도 집들이 늘어선 속에서 밤의 흔적이 감돌고 있었다. 그러나 거리는 파리 쪽으로 내려가는 노동자들이 둔탁한 발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쿠퍼는 연장에 들어있는 자루를 어깨에 걸머쥐고 한번 우연하게 일손을 잡은 시민처럼 힘차게 걸어갔다. 그는 돌아다보면서 물었다. 졸병, 자네 일하고 싶지 않나? 할 수 있다면 친구를 하나 데려오라고 주인이 말했는데 말이야. 고맙네, 불고기 졸병이 대답했다. 내 일이랑 염려 말게. 그건 장관 녀석에게나 권해보게. 녀석이 어제 어디 일자리가 없느냐고 묻더구먼. 가만히 있자. 장관 녀석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언덕길 아래로 내려가자 정말로 장화가 콜롬보 영감집에 있었다. 아침인데도 선술집은 문을 열어젖히고 가스등을 켜놓아 화냈다. 랑띠에는 쿠퍼에게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얼른 서두르라고 재촉하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뭐라고? 자네가 그 보르고뉴 출신의 나귀 녀석한테 간다는 건가? 장화가 함석장의 얘기를 듣고 소리쳤다. 그따위 일자리에서 착취를 당하다니 천만에 안 돼. 나는 차라리 내년까지 굶고 있겠네. 이보게 자네는 거기서 단 사흘도 견디지 못할 걸세. 나는 분명히 말했네. 그토록 지독한 곳인가? 불안해진 쿠퍼가 물었다. 아이고 지독하다마다 옴짝달싹 못한다고 주인은 줄곧 잔소리만 퍼붓고 그리고 예절이 어떠니 하며 주인 마누라는 우리를 술망나니 취급을 하며 작업장 안에서는 침도 못 뱉게 한단 말이야. 나는 첫날 저녁에 손들고 나와버려서 알겠나? 알겠네. 좋은 얘기를 들었군. 그 따위들한테서 나 역시 입에 풀칠할 생각은 없어. 오늘 아침에는 꼴을 좀 살피러 가보겠지만 주인 녀석이 귀찮게 굴면 멱살을 잡아서 그 녀석 마누라 위에다 엎어 놓을 테니까 보라고 저 말굽 밑바닥 한 상처럼 납작하게 말일세. 함석장이는 좋은 정보를 알려준 답례로 장하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가 나가려 하자 장하가 화를 냈다. 어림없는 얘기다. 그 보르고뉴 출신 녀석 때문에 그들이 술도 한잔 못할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울 수 없지. 그 원숭이 같은 업주 녀석이 5분쯤 기다리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랑떼는 한 잔 얻어 마시기 위해 끼어들었다. 결국 내 노동자가 카운터 앞에 버티어 섰다. 그동안 뒤촉이 찌그러진 구두에 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정수리에 헌팅 캡을 눌러선 장화가 자기 세상인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며 목노주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자기는 살아있는 풍뎅이 샐러드를 먹었고 죽은 고양이 고기를 씹었으니 주정뱅이 황제이자 돼지들 왕이라고 뽐냈다. 여보시오, 부르자 같은 영감. 이 부르자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전제 군주 체살의 부르자를 빗댄 표현이라고 하나요? 부르자 같은 영감. 그는 콜롬보 영감에게 소리쳤다. 저 노란 것을 주시오. 제일 고급인 당나귀 오줌으로 말이오. 그리고 파란 떡의 옷을 입은 얼굴색이 좋지 못한 콜롬보 영감이 유리잔 4개의 술을 가득 따르자 그 손님들은 술기운이 날아가기 전에 다시금 단숨에 들이켰다. 이게 목구멍을 지나갈 때의 기분은 어쨌든 최고지. 불고기 졸병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장화 녀석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다. 금요일에 자기가 술에 잔뜩 취해 있자니까 친구들이 담뱃대에 회반죽 한 움큼을 채워서 자기 입에 쑤셔 넣었다고 했다. 다른 놈 같으면 녹초가 되어버렸겠지만 자기는 등을 둥글게 하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가느라고 뻐겨댔다. 손님들 한 잔 더 안 하겠소? 콜롬보 영관의 기름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죠. 한 잔씩 더 주시오. 랑떼가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내지. 이제 여자 이야기가 나왔다. 불고기 졸병은 지난 일요일에 마누라를 목누저의 숙모님 댁에 데리고 갔다. 쿠퍼가 이 가게에 잘 알려져 있는 사이오 지역의 세탁부인 인도 트렁크의 근황을 물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술을 마시려는데 장화가 큰 소리로 마침 지나가던 구제와 로리어를 불렀다. 이 두 사람은 문득까지 와서는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대장장이는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았다. 사슬장이는 창백한 얼굴로 와들와들 떨면서 배달하고 있던 금사슬을 주머니 속에서 꽉 거머쥐었다. 그리고 기침을 하면서 브랜디를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금세 쓰러져 버린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 위선자, 장하오가 투덜거렸다. 그러면서도 숨어서는 진탕 마시겠지? 그러고 나서 그는 술잔을 코에 갖다 대더니 콜롬보 영감에게 소리쳤다. 이 형편없는 늙은이 술병을 바꿔치기 했구먼. 나를 쏘기로 해봤자 소용없다고. 해는 높이 떠 있었다.
흐릿한 햇빛이 목노지점을 환하게 밝혀주었기 때문에 주인이 가스등을 껐다. 그리고 쿠포는 술을 못 먹는 매부를 용서해 주었다. 마시지 못해도 그건 그의 죄가 아니다. 마시고 싶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구제의 변명까지 인정해 줬다. 그리고 일하러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랑띠에가 신사인 척하면서 그에게 설교를 했다. 도망칠 작정이면 그 전에 한 잔쯤 내는 법이며 일하러 가기 위해서일지라도 친구를 내버려 두고 가면 비겁한 짓이라고 했다. 일 하면서 언제까지 우리를 귀찮게 할 셈이야? 장하가 소리쳤다. 그렇다면 이건 당신이 내는 거죠? 콜롬보 영관이 쿠포에게 물었다. 쿠포가 자기가 낼 술값을 치렀다. 그러나 불고기 쫄병이 술값을 낼 차례가 되자 그는 몸을 굽히고 영감의 귓전에 소근거렸다. 영감은 천천히 고개를 내저으며 거절했다.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린 장화가 또다시 영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뭐라고? 형편없는 영감, 친구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술꾼이라면 을의 외상이지. 설마하니 모욕을 받으려고 일부러 술집에 오려고? 주인은 태연하게 카운터 앞에 버티고 서서 그 가장자리에 큰 두 주먹을 짚고 목을 좌우로 흔들며 친절하게 되풀이하여 말했다. 이분에게 돈을 구워주시오. 급히니 더 간단하겠습니다. 빌어먹을 줬소. 내가 구워주지. 장하가 소리 질렀다. 이봐 졸병, 이 악당 녀석 얼굴에 술값을 던져줘. 그러고 나서 장하는 아까부터 어깨에 연장 주머니를 걸머진 채 서 있는 함석장에게 화가 나서 쿠포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는 유모 같군. 아기를 좀 내려놓지 그래. 그러다 곱사등이 되겠어. 쿠포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고 나서 깊이 생각한 끝에 결심이 선 것처럼 조용히 연장 주머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말했다. 시간이 너무 늦었어. 보르고뉴 녀석에겐 점심이나 먹고 나서 가야겠다. 옆에 내가 복통이 나서 그랬다고 하면 되겠지. 이봐요 콜롬보 영감. 연장을 이 글상 밑에 좀 둡시다. 점심때 가지러 올 테니 말이요. 랑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타입에 찬성했다. 사람은 노동을 해야 한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의리가 앞선다. 실컷 먹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고개를 들어 내 사람다 몸이 쑤시는 듯 손이 무거워져서 서로서로 상대방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5시간은 건들거리며 놀 생각을 하니 갑자기 즐거워져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서로 어깨를 두들기고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정 어린 얘기를 했다. 특히 쿠포는 무거운 짐을 벗고는 생기가 나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내 옛 친구여 하고 불러댔다. 모두 다시 한 잔씩 마시고 당구대가 하나 있는 술집 코를 훌쩍이는 벼룩으로 내려갔다. 그 술집은 별로 깔끔하지 못해서 모자장이나 한순간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거기서는 싸구려 정류주 1리터에 1프랑 2컵짜리 반리터에 10수였다. 단골 손님들이 당구대를 몹시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당구공이 그대로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나 한바탕 승부가 시작되자 큐를 멋지게 쓰는 랑테는 기분이 좋아서 윗몸을 쭉 펴고 공을 때렸다. 점심때가 되자 쿠포가 문득 생각난 듯이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소금 주둥이를 잡으러 가자. 내가 녀석이 일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까. 루이 아주머니 집으로 병아리 다리를 먹으러 그 녀석을 데리러 가자 말이다. 그 생각은 모두에게 환영을 받았다. 그렇다. 술꾼 소금 주둥이는 분명히 병아리 다리를 먹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출발했다. 거리는 노랗게 밝아졌고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속이 후끈하게 달아올랐기 때문에 팔다리가 조금 젖는 듯점은 느끼지도 못했다. 쿠포는 그들을 마르카데 거리의 볼트 공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점심때 휴식 시간보다 반 시간이나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함석장이가 심부름꾼 아이에게 20수를 주고 소금 주둥이에게 부인이 편찮으니 곧 돌아와 달라는 쪽지를 갖다 주게 했다. 대장장이는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았는지 몸을 건들거리면서 점잖은 태도로 곧장 나타났다. 야, 주정뱅이들인가? 소금 주둥이는 문 뒤에 숨어있는 그들을 발견하자 그렇게 외쳤다. 그럴싸한 냄새가 나더라니까. 그런데 뭘 먹지? 루이 아주머니 집에서 닭다리를 뜯으면서 그들은 또다시 업주들을 욕했다. 술꾼 소금 주둥이의 말에 의하면 자기 일터에서는 지금 급한 주문이 들어온 참이라고 했다. 그 원숭이 같은 주인 녀석은 15분쯤은 문제도 삼지 못한다. 작업 시작 신호에 늦어도 별 문제가 없고 녀석은 얌전하다.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틀림없이 고마워할 테니까. 먼저 주인이 소금 주둥이를 쫓아낼 위험은 없다.
이 정도 솜씨를 가진 자를 찾아내지는 못할 테니까. 닭다리를 먹고 나서 그들은 오믈렛을 먹었다. 저마다 포도주를 1리터씩 마셨다. 루이 아주머니는 오르베뉴에서 술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칼로 베었을 때 나는 핏빛 포도주였다. 차츰 모두를 흥겨워져서 활기를 띠었다. 그 원숭이 같은 주인 녀석은 후식이 시작되자 소금 주둥이가 소리쳤다. 그 녀석이 작업장에 종을 달아맬 생각을 했단 말이야. 종이라니. 노예도 아닌데 빌어먹을. 오늘도 그 종이 울리겠지. 그 따위가 울린다고 모르로 끌려가다니. 지난 5 동안 나는 삐꼬리 닳도록 일해왔지만 그 따위 녀석의 집에서 쫓겨나도 난 괜찮아. 잔소리만 해봐라. 그냥 두지 않을 테니. 나는 말이야. 쿠퍼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나 먼저 가야겠네. 가서 일을 해야겠어. 실은 마누라한테 맹세를 했거든. 재미들 보게나. 친구들하고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은 태산 같지만 말일세. 다른 친구들이 놀려댔다. 그러나 쿠퍼의 결심이 굳은 것 같아서 그가 콜롱보 영감집으로 연장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모두들 그를 따라 나섰다. 그가 의자 밑에서 연장 주머니를 집어 자기 앞에 놓았을 때 그들은 마지막 술잔을 비우고 있었다. 1시가 되었는데도 그들은 아직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다. 그러자 쿠퍼는 짜증난 표정으로 연장을 또다시 의자 밑에 놓았다. 친구들이 몹시 신경 쓰여서 카운터 가까이에 다가서며 아무래도 거기에 기대서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 보르고뉴 녀석한테는 내일 가보기로 하자. 품삯 문제로 논의를 하고 있던 다른 4사람은 함석장이가 벼랑간 다리가 저리니 운동삼아 잠시 거리를 한 바퀴 돌자고 제안했을 때 별로 놀라지 않았다. 비는 멈추어 있었다. 이 짧은 산책은 한 줄로 서서 팔을 흔들며 200걸음쯤 걷고는 끝났다. 바깥 공기가 매우 차서 몸이 움츠러들자 밖에 있기가 싫어진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팔꿈치로 서로 툭툭 찌르는 일도 없이 본능에 따라 천천히 푸아소네르 거리로 올라가서 프랑스 안의 가게로 포도주를 마시러 들어갔다. 진정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했다. 거리는 너무나 우울했고 경찰조차 서성대지 않을 정도의 진창이었다. 랑떼는 친구들을 작은 방으로 밀어 넣었다. 그곳은 탁자 하나만 놓여있는 좁은 구석으로 반투명 유리 칸막이로 홀과 나누어져 있었다. 그는 보통 이런 작은 방에서 곤드레가 되었었다. 그러는 게 더 마음 편했기 때문이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렇지 않을까? 자기 집에 있는 기분이며 그럴 것 하나 없이 잠도 잘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신문을 가져오게 하여 방 가득히 펼쳐놓고 눈살을 찌푸리며 쭉 훑어보았다. 쿠퍼와 장화는 트럼프 놀이를 시작했다. 술병 2개와 유리잔 5개가 탁자에 널려 있었다. 어때? 신문에 뭐 좋은 거라도 나 있나? 불고기 졸병이 모자장이에게 물었다. 랑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눈도 들지 않고 말했다. 나는 의회를 지지하네. 공화주의자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지. 정말 게으름뱅이란 말이야. 그 좌파들은. 달콤한 말이나 듣자고 민중이 그들을 뽑은 게 아니야. 민중은 신을 믿고 있지. 그리고 이따위 형편없는 대신들을 떠받들어 주고 있단 말일세. 만일 내가 뽑힌다면 난 연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해줄 것에. 빌어먹을 놈들아. 그래, 더 말할 것도 없지. 그것이 바로 내 의견일세. 언젠가 밤에 바덴그가 신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만화님과 서로 주먹다짐을 했다지 뭔가. 소금 주둥이가 말했다. 맹세코 거짓은 아니지. 그것도 하찮은 일로 그런 모양이야. 바덴그가 좀 취했었거든. 귀찮다니까 그따위 정치 얘기는 그만두라고 함석장이가 소리쳤다. 살인사건 기사나 읽어주게. 그게 훨씬 재미있지. 그리고 트럼프로 되돌아가서 같은 배의 7, 8, 9 석장과 퀸 석장을 뒤집어 보이면서 떠들어댔다. 나는 하수구 석장과 수천여 석장을 가졌어. 언제나 나에게는 치맛자락에 붙어 다닌단 말이야. 모두들 술잔을 비웠다. 랑떼가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끔찍한 범죄가 가이용 마을에서 공포를 자아냈다. 아들이 30수를 훔치기 위해 아버지를 사보로 때려 죽였다. 모두들 공포의 외침을 질렀다. 그런 놈이 목이 잘려 죽는다면 기꺼이 그들은 구경을 갈 것이다. 아니다. 단두대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산산조각을 내어 죽여버려야 한다. 영아 살해사건도 매 한 가지로 그들을 분노케 했다. 그러나 모자장이는 제법 도덕가처럼 여자를 변호하며 죄는 모두 그 여자를 유혹한 남자에게 있다고 했다. 결국 그 남봉꾼이 그 불행한 여자에게 어린애를 갖게 하지 않았다면 여자는 어린애를 변수에 던져넣지 않아도 됐을 게 아닌가. 모두를 열광시킨 것은 T 후작의 무용담이었다.
새벽 2시쯤에 무도회에서 돌아온 길에 후작은 앵발리드 거리에서 깡패 세놈에게 습격을 당해 그들과 싸웠다. 후작은 장갑도 안 벗고 처음 두 악당의 배를 머리로 들이받아 쫓아버린 다음 세 번째 놈의 귀를 잡아 끌고 밧줄소까지 갔다. 뭐라고? 대단한 힘이다. 다만 그 친구가 귀족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 이제 잘 들어보게. 랑떼가 계속했다. 상류 사회 소식이야. 브레티니 백작 부인은 맏딸을 황제 폐하의 부관인 젊은 발랑새 남작에게 시집 보낸다. 그 꽃바구니 장식의 레이스 값만 해도 30만 프랑 이상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불고기 졸병이 말을 가로막았다. 그들의 속옷 색깔을 알아서 뭘 하겠다는 건가? 그 계집애가 아무리 레이스를 가지고 있다 해도 사내를 알게 되는 것은 보통 여자들과 다를 게 없지 않은가? 랑떼가 그 기사를 다 읽으려고 하자 소금 주둥이가 신문을 빼앗아 엉덩이 밑에 깔고 이렇게 말했다. 아, 됐어. 그만둬. 녀석 열을 올리는군. 신문은 이런 데 쓰는 거야. 그러는 동안 그의 트럼프를 바라보고 있던 장화가 기세등등하게 탁자를 두드렸다. 93점을 따내었다. 자, 공화국 대혁명이다. 그가 외쳤다. 암소 풀이 낀 연속 번호 5장, 20점 맞지? 그리고 유리장수 장교가 석장, 이것으로 23점. 거기다 황소 셋이니까 26점, 종놈 셋이면 29점, 애꾸는 셋이니까 92점, 그리고 공화력 1년으로 93점이다. 여보게, 자네가 틀렸네. 다른 친구들이 쿠퍼에게 소리쳤다. 그들은 또다시 포도주 2리터를 주문했다. 이제는 술잔이 비어있을 사이가 없었으며 취기가 돌았다. 5시쯤 되자 술자리가 물러내져서 랑떼는 입을 다물고 도망쳐 나갈 궁리를 했다. 모두들 고래고래 소리치며 술을 바닥에 마구 뿌려대자 랑떼는 견딜 수 없었다. 마침 그때 쿠퍼가 주정배기의 십자는 이렇게 끊는 것이라며 벌떡 일어섰다. 머리에서는 몽페르나스, 오른쪽 어깨에서는 메닐몽트, 몽페르나스는 파리 남부 지역인 몽페르나스를, 메닐몽트는 파리 교회 맨빌의 한 구역인 메닐몽탕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그러네. 왼쪽 어깨에서는 구르티우, 배 한복판에서는 바놀레, 명치에서는 토끼 튀김을 3번 외웠다. 그래서 모자장이는 이 동작 때문에 모두들 왁자지껄 떠들어대고 있는 틈을 타서 살그머니 도망쳐 나왔다. 친구들은 그가 떠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도 상당히 취해 있었다. 그러나 밖에 나와서 몸을 추스르자 당장에 말끔히 깨어났다. 그는 조용히 가게에 돌아와서 쿠포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고 제르베즈에게 알려주었다. 이틀이 지났다. 그런데도 함석장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온통 거리를 비틀거리며 돌아다녔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밖에 아주머니 집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비, 기침하는 꼬마, 애써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그가 혼자였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 8명의 주정뱅이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제르베즈는 체념한 것처럼 어깨를 축히 올렸다. 맙소사, 정말 좋지 못한 버릇이 생긴 것이다. 그녀는 남편을 쫓아다니지는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그녀는 술집에서 그를 보아도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해 멀찌감치 피해서 돌아갔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혹시나 그가 문 앞에서 코라도 골고 있지는 않을까 하여 귀를 기울이곤 했다. 쿠퍼는 쓰레기 더미, 벤치 위, 빈터, 개울 둔덕 등 아무 데서나 잤다. 이튿날이 되면 술이 깨지 않은 채로 또다시 거리를 나돌며 여기저기 술집 문을 두들리고는 미친 듯이 마시댔다. 조그만 유리잔들과 크고 작은 술병 속에서 친구들과 엇갈리고 만나고 하며 근처를 두루 여행하고 다니다가는 멍청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거리가 춤추는 것처럼 보이고 날이 저물든지 날이 새든지 그저 술이나 마시며 곤드레 만드레가 될 생각밖에는 없었다. 취해서 뻗어버려야 끝이 났다. 그러나 제르베즈는 이틀째가 되자 콜롱보 영감의 목노주점으로 형편을 살피기 위해 가보았다. 그는 5번 모습을 나타냈으며 그 이상은 모르겠다고 했다. 그녀는 의자 밑에 남겨져 있는 연장 주머니만을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저녁이 되자 랑떼는 지루해하는 세탁소 여주인을 보고 카페 콩쉐르로 안내할 테니 심심풀로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도저히 웃을 기분이 아니라고 거절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제르베즈도 싫다고는 하지 않았으리라. 왜냐하면 모자장이는 매우 진지한 태도로 말했고 어떤 속셈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랑떼는 제르베즈의 불행을 동정하고 있는지 마치 아버지처럼 굴었다.
지금까지 쿠포가 이틀 밤이나 연달아 외박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미를 든 채 10분마다 문간에 다가서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나 하고 밖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다리가 저리고 건질건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분명히 쿠포는 팔다리가 부러졌거나 마차에 깔려서 쓰러져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에게는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사라지는 셈이다. 그따위 고약한 남자에 대하여 자신의 가슴에 아직도 조금이나마 애정이 남아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과연 그가 돌아올지 아닐지 마냥 애를 태우는 것도 못 견딜 노릇이었다. 그래서 가스등이 켜질 무렵 양띠애가 또다시 카페에 가자고 하자 그녀는 성낙해버리고 말았다. 아무튼 남편이 사흘 전부터 주책 없이 마시고 다니는데 심심풀이를 거절하다니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이 생각되어서였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 그녀 또한 외출할 수 있지 않은가. 집에 불이라도 났으면 좋으련만 시장까지도 불을 질러버리고 싶었다. 그토록 그녀는 지금의 생활이 지겨워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급하게 저녁 식사를 마쳤다. 제르베즈는 8시에 모자장이와 팔짱을 끼고 나가면서 쿠포 어머니와 나나에게 바로 자라고 일렀다. 가게는 이미 닫혀 있었다. 그녀는 앞마당으로 통하는 문을 빠져나가서 보슈 부인에게 열쇠를 맡기고 만일 자기 남편이 돌아오면 미안하지만 그를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모자장이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출입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단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꼭 붙어서 조용히 보도를 걸어갔다. 미소를 띠고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거리에 늘어선 상점에서 흘러나온 불빛을 받아 또렷이 드러나 보였다. 카페 콩세르는 로슈슈아르 거리에 있는 오래된 작은 카페로 앞마당에 판자로 정축한 임시 건물이었다. 출입문에는 유리알을 꿰어 만든 장식 등이 있어 문이 환하게 비쳐 보였다. 긴 광고지를 붙인 널빤지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광고지는 얕은 도랑에 닿을락 말락했다. 여기요, 랑떼가 말했다. 오늘 밤 유행 가수 아망다 양이 데뷔한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와 마찬가지로 광고지를 읽고 있는 불고기 졸병을 보았다. 그 전날 누구에게 얻어맞기라도 했는지 한쪽 눈 언저리에 멍이 들어 있었다. 그러면 쿠포는? 모자장이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물었다. 쿠포와는 헤어졌단 말인가? 오래전에 헤어졌지. 어제 말이야. 상대방이 대답했다. 밖에 아주머니 집을 나오면서 주먹다짐이 벌어졌었어. 나는 주먹질은 좋아하지 않거든. 밖에 아주머니 집의 보이가 술 한 병 값을 2번씩이나 받으려 한 것이 원인이었지. 그래서 난 슬그머니 피해서 잠깐 자러 갔어. 그는 아직도 하품을 했다. 18시간이나 잠을 잤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취기도 가셨는데 멍청한 표정으로 있었고 낡은 저고리는 보풀 투성이었다. 옷을 입은 채로 잠 모양이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세탁소 여주인이 물었다. 몰라요, 전혀. 그가 밖에 아주머니 집을 나온 게 5시였죠. 참 그렇군. 아마도 그는 거리를 내려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떤 마부하고 나비로 들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분명히 봤어요. 아, 정말 바보예요, 그 녀석은. 할 수 없는 녀석이지. 랑띠에와 제르베즈는 카페 콩셀에서 아주 즐겁게 저녁을 보냈다. 11시에 가게 문이 닫히자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산책하듯이 집으로 돌아갔다. 찬 공기가 살갗에 스며들어 사람들은 삼삼오오 때를 지어 걸었다. 남자들이 곁에서 장난질을 치는 바람에 나무 밑 어둠 속에서 허리를 잡고 웃는 여자도 있었다. 랑띠에는 아망다행에 부른 노래 가운데 하나인 콧속이 간지러워요를 흥얼거렸다. 제르베즈는 을빠진 채 취한 모양새로 후렴을 되풀이하여 불렀다. 무척이나 몸이 화끈거렸다. 게다가 조금 전에 마신 술 2잔과 자욱한 담배 연기, 많은 사람들의 냄새로 가슴이 뛰고 있었다. 특히 아망다 양의 인상이 강하게 남았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벌거벗다니 그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당연하지 않은가? 그 여자는 사람을 반하게 하는 피부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제르베즈는 랑떼가 그 여자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랑떼는 그 여자의 갈비뼈를 하나하나 세어본 듯 말했다. 그리고 제르베즈는 관능적인 호기심을 불태우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모두들 자고 있군요. 제르베즈는 3번이나 초인종을 눌러도 보슈 부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렇게 말했다. 문이 열렸다. 그러나 현관은 어두웠다. 열쇠를 돌려받으려고 관리실 창문을 두드리자 관리인 마누라가 졸던 눈으로 뭐라고 소리쳤으나 제르베즈는 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경찰 푸아송이 곤드레 만드레가 된 쿠퍼를 데리고 왔다는 말, 그리고 열쇠는 열쇠 구멍에 꽂혀 있을 것이라는 말을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게 뭐야?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자 랑떼가 중얼거렸다. 그 녀석이 도대체 어디서 뭘 했지? 냄새가 정말 고약한데?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났다. 제르베즈가 성냥을 찾으려고 걸어가자 발이 젖었다. 겨우 초 한 자루를 찾아 불을 켜고 보니 그들 앞이 엉망진창인 상태였다. 쿠퍼가 위장 속의 것을 모두 토해내어 방안이 오물투성이었다. 침대는 흠뻑 더러워졌고 양탄자도 마찬가지였으며 서랍장에도 오물이 튀어 있었다. 게다가 쿠퍼는 푸아송이 눕혔을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오물 한가운데서 코를 골고 있었다. 돼지처럼 나동그라져서 길게 뻗어있던 그의 딱 벌어진 입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풍겼고 머리 주위에 퍼진 늪을 이미 반백이 된 머리카락이 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 돼지 같군 돼지. 제르베즈는 화가 버럭 나서 거듭 소리쳤다. 온통 다 더럽혀 놓아서 개라도 이러지는 않을 거야. 죽은 개가 훨씬 더 깨끗할 거야. 두 사람 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발둘 데가 없었다. 함석장애가 이토록 취해 돌아온 일은 없었으며 또한 이토록 방안을 더럽힌 일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런 광경은 아직 그에 대해 남아있는 아내의 애정에 가차없는 주먹을 날리고 말았다. 예전에는 그가 근하하게 취하여 돌아와도 그녀는 상냥하게 맞이하고 싫은 얼굴을 보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 지나쳐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속이 메스꺼웠다. 핀셋으로조차 그를 짚기 싫을 정도였다. 이 더러운 남자의 살이 자기 살에 닿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몹쓸 병으로 죽은 시체 옆에서 함께 자라는 당부를 받은 것처럼 온몸이 오싹했다. 하지만 잠은 자야겠고 제르베즈가 중얼거렸다. 그리로 나가서 잘 수도 없으니 차라리 그의 몸을 넘어가야지. 그녀는 주정뱅이의 몸을 넘어가면서 오물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서랍장 모퉁이를 잡아야 했다. 쿠퍼는 침대 앞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자 랑띠에는 그녀가 오늘 밤 그녀 침대에서 잘 수 없다는 것을 눈치채고 싱긋 웃음을 띠며 그녀의 손목을 잡고 나지막하고도 열띤 목소리로 말했다. 제르베즈, 이봐 제르베즈. 그런데 제르베즈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격렬하게 손을 뿌리치며 옛날처럼 친근한 말투로 말했다. 안 돼요. 놔줘요. 제발. 오기스트 당신 방으로 돌아가줘요. 난 괜찮아요. 침대로 올라가 보겠어요. 자, 제르베즈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 랑떼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지독한 냄새야 못 견딜 거라고. 자, 뭘 두려워하지? 이 녀석은 모른단 말이야. 자. 그녀는 저항했다. 강하게 머리를 내저으며 싫다고 했다. 너무나 당황한 그녀는 거기서 자겠다는 의지를 보이고자 비단 드레스를 벗어 의자에 내던지고서 재빠르게 하얀 속옷과 속치마 차림이 되어 목덜미와 두 팔을 드러내 놓았다. 침대는 그녀의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제르베즈는 그녀의 침대에서 자고 싶었다. 그녀는 두 번이나 되풀이해서 깨끗한 구석을 찾아내더니 그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하지만 랑테는 단념하지 않고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고서 욕정에 불을 붙이려고 속삭였다. 그녀는 옴삭달싹 못하게 되었다. 앞에서는 남편이 늘어져서 얌전하게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뒤에서는 비열하게 짝이 없는 사내가 그녀의 불운을 기회로 다시 한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리고 있다. 모자장이가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그녀는 입을 다물어 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나나와 쿠프 어머니가 자고 있는 작은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딸과 노파는 잠이 푹 들었는지 잠길에 내는 숨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오기스트 날라줘요. 다들 깨잖아요. 그녀는 두 손 모아 애원했다. 분별이 있어야죠. 다음에 딴 곳에서 여기서는 안 돼요. 딸 앞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는 이제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싱글거리고만 있었다. 그리고 너것이 그녀의 귀에 입을 맞추었다. 옛날에 키스로 짓굴게 굴며 그녀를 몸달게 했던 요령이었다. 그러자 그녀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나른해져 심하게 귀가 울리고 큰 전율이 몸속에서 다른박질하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그녀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또다시 뒷걸음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악취가 너무나 심해서 그녀도 깔개에다 토를 할 것 같았다. 쿠프는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있는 듯이 취해 쓰러져 손발은 죽은 사람처럼 내던지고 입은 일그러진 채 연일 계속된 취기를 사귀고 있었다. 동네의 모든 사내들이 들어와서 그녀를 껴안아도 그는 몸뚱이의 털 하나 꼼짝 못할 것이다. 할 수 없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건 그의 잘못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어쩌면 좋지. 그의 때문에 침대에서 쫓겨나서 난 잘 곳이 없어. 그래, 난 어쩔 수 없어. 그의 잘못이니까.
그녀는 와들와들 떨었다.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랑떼가 그녀를 자기 방으로 밀고 가는 동안 나나의 얼굴이 작은 방 문의 유리를 끼운 칸막이 뒤에 나타났다. 잠에서 깨어 살그머니 일어난 소녀는 속옷바람으로 졸려서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소녀는 자기 아버지가 토해낸 오물 속에 뒹굴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얼굴을 유리에 갖다 댄 채 어머니의 속치마가 맞은편 다른 남자의 방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몹시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 악습에 젖은 듯한 어린이의 커다란 눈은 관능적인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참.